지금 다들 한국 ETF 담고 있을 때 왜 미국 주식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모르고 국내 ETF만 꽉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률 격차 벌어진 통장 열어보고 뒤통수 맞는 분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계좌도 안 깨졌고 숫자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팩트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감정도 아니고 어그로도 아니고 그냥 숫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9.6%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약 23.3% 상승했고 나스닥은 26% 넘게 올랐습니다. 이 두 숫자의 차이 그냥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을 2025년 초에 코스피 ETF에 넣었으면 지금 약 904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S&P 500 ETF에 넣었으면 환율 효과를 빼고도 1,23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33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현재 코스피는 2,400선 중반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AI 투자 사이클을 타면서 또 다른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리그예요. 한쪽은 밥줄이 걸린 구조적 성장의 한복판에 있고 다른 한쪽은 아직도 눈치 보고 환율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에서는 국내 ETF 열풍이 이렇게 거세게 불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구조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테마형 ETF를 엄청나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ETF, 반도체 ETF, K방산 ETF, 월배당 ETF, 커버드콜 ETF까지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군침 돌게 만드는 상품들이 줄줄이 나왔죠. 그리고 이 상품들을 금융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소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국내 ETF는 쉽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밝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상품이 쏟아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특정 테마 ETF를 출시할 때는 그 테마가 이미 충분히 달아오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이 관심 가질 만큼 이미 올라간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불 붙은 뒤에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는 셈이에요. 그러니 뒤늦게 ETF 사면 어떻게 되는지 2023년 2차전지 ETF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둘 다 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던 거죠. 달콤한 스토리로 사람을 모으고 정작 들어간 사람은 고점에 몰리는 그림. 정말 흔합니다. 두 번째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건 한국 ETF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2024년에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조 원대 적자를 냈고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도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낫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이 모양이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약 20%입니다. 즉 코스피 ETF를 사는 순간 내 자산의 약 20%는 자동으로 삼성전자에 베팅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사겠다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ETF를 샀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삼성전자 대주주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본인은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특정 대형주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고 있는 거예요. ETF라는 포장지가 안전해 보였을 뿐이지 실제 내용물은 생각보다 훨씬 편향돼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2024년, 2025년 글로벌 증시를 움직인 가장 큰 엔진이 뭐였습니까? 바로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오픈 AI와 연결된 애플 인텔리전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이 회사들, 이 서비스들, 이 생태계의 핵심 기업들이 전부 어디 상장돼 있습니까? 전부 미국 나스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고, 카카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고, 네이버도 AI 검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영향력은 아직 미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진짜 빅픽처, 그 혁명의 과실은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국내 ETF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결과만 쫓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원인을 공부하는데 나는 결과만 보고 따라붙는 셈입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늘 반발자국씩 계속 늦어집니다. 네 번째 구조는 환율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원화는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에는 1440원에서 146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5년 사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미국 주식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가 상승 수익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원화로만 자산을 쌓고 있는 사람은 통장 숫자는 그대로여도 세계 기준에서는 자산 가치가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더 무서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해외여행, 수입 제품, 글로벌 서비스, 이런 것들의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원화 자산만 들고 있을 때 치르는 대가입니다. 숫자는 안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실질 구매력은 계속 깎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미국 주식 공부가 더 중요하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헤지펀드,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뭡니까? 미국 주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자금들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전 세계 시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 코스피는 이런 자금들이 잠깐 들렀다 나가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쉬어가는 시장처럼 취급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코스피는 정말 힘없이 무너집니다. 2022년에 한 번 봤고 2014년에도 봤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는 기축 시장입니다. 세계 증시가 다 흔들릴 때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늘 미국이었습니다. 결국 돈의 본류가 어디인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ETF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ETF를 움직이는 더 큰 물줄기, 그 본류를 보지 못하면 늘 표면만 핥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를 위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합니다. 애플이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수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드니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배당도 꾸준히 올리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그 밑바닥에는 이 지배구조 문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느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굼뜹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법적으로 주주 보호가 강하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주주 환원을 끌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느 시장은 내 편이 되어주고 어느 시장은 늘 내가 눈치 봐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섹터와 산업의 다양성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전 세계 최강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에서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레이시온, 헬스케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드존슨, 일라이 릴리, 소비재에서는 코카콜라, 프록터 앤드 갬블, 에너지에서는 엑슨모빌, 쉐브론, 금융에서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회사들 그냥 큰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1등 기업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절대 그대로 접근할 수 없는 산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움직임을 공부하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반도체 사이클, AI 투자 주기, 헬스케어 혁신, 클린 에너지 전환. 이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한국 시장도 훨씬 더 잘 익힙니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봐야 하고 TSMC 가이던스를 봐야 합니다. 한국만 봐서는 안 보이는 게 미국을 보면 보입니다. 결국 미국을 공부해야 한국도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유동성과 시장 심도입니다. 이건 숫자로 보면 더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S&P 500 기준으로만 봐도 하루에 수천억 달러 규모가 움직입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 전체 시장 하루 거래 대금은 보통 10조 원에서 15조 원 수준입니다. 규모 자체가 몇십 배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장이 깊다는 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본 같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량 매도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무너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싶어도 제대로 못 팝니다. 호가가 비고 가격이 미끄러지고 체감상 계좌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22년 금리 급등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먼저 회복했습니까? 미국입니다. 한국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닙니다. 시장 체급의 차이이고 자본이 몰리는 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ETF를 팔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왜 이렇게 다양한 테마형 ETF를 계속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운용보수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나칩니다. 국내 ETF 평균 운용보수는 연간 0.3%에서 0.6%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 ETF인 SPY는 0.0945%, QQQ는 0.2%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차이 같죠? 그런데 이걸 길게 끌고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억 원을 10년 넣어두면 운용보수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마형 ETF는 자주 리밸런싱을 하면서 거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 결국 누가 냅니까? 투자자입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남의 돈 굴리면서 꾸준히 보수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상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어그로에 끌릴 확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럴듯한 이름, 뜨거운 테마, 화려한 광고. 그런데 실제 수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들 그리고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SPY 사고 QQQ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13F 보고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문서에는 그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FOMC 발언,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의 가이던스.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건 그냥 주식 공부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읽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능력은 한국 ETF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ETF는 결과물입니다. 포장된 상품이에요. 하지만 미국 시장 공부는 원인을 파고드는 겁니다. 돈이 왜 움직이는지, 기관이 왜 매수하는지, 기업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설비 투자를 늘리는지, 왜 갑자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는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남들은 파도만 보고 있는데 나는 조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CEO나 CFO가 어닝콜에 직접 나와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무슨 전략으로 성장할 건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어떤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자기 회사의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영어 텍스트로 남습니다. 이걸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기업의 실제 내부 상황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깁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톤과 태도, 자신감과 불안까지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 한국 기업들의 IR은 아직도 정보 공개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주요 발표를 뒤늦게 하거나 핵심을 돌려 말하거나 중요한 포인트를 흐리게 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정보를 파내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공부하면 단지 미국 주식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읽는 훈련, 기업을 해석하는 능력, 산업의 흐름을 보는 눈 자체가 생깁니다. 이건 진짜 평생 써먹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형 기관들의 태도를 보면 방향은 꽤 선명합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차세대 GPU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와 코파일럿 통합으로 기업 고객들의 AI 전환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5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엔비디아 GPU를 사고 TSMC의 칩 생산을 맡기고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생태계 전체가 미국 주식시장 안에 있습니다. 핵심이 전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잘 모를 때 기관들은 이미 포지션을 잡고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결국 수익률 격차로 벌어집니다. 뒤늦게 뉴스 보고 쫓아가는 사람과 구조를 먼저 읽고 들어간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헬스케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라이 릴리, 다들 아시죠?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도 있죠. 이 두 회사는 2024년 주가 상승률이 각각 50% 안팎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보를 미리 공부했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국내 ETF만 보고 있던 분들은 이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헬스케어 혁명,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의 폭발적 성장. 이건 국내 주식판만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산업을 공부해야 그림이 보입니다. 국내에는 이 테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매우 빈약하니까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과 2025년 K방산 ETF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흐름은 실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나토 재무장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 국방부의 예산 계획, 나토 회의 결과,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의 수주 현황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방산 주식이 오르는 이유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미국 군수산업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원인은 항상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대부분 그 결과입니다. 이걸 모르면 현상만 보고 따라붙게 됩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고 사게 되고 왜 꺾이는지 모르고 버티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투자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인을 아는 투자자는 흔들려도 버틸 근거가 있고 빠져나와야 할 때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공부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기본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미국 주식 찬양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을 더 잘 보기 위해서도 미국을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반도체, 한국 방산, 한국 ETF, 한국 수출주,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결국 미국 금리, 미국 자본, 미국 빅테크, 미국 국방 전략, 미국 소비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결과만 쫓게 됩니다. 결과만 쫓으면 늘 늦습니다. 한 번은 맞을 수 있어도 길게 가면 계속 뒤처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ETF만 붙들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편해서 ETF를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조를 모르니까 그냥 쉬운 길로만 가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투자에서 편한 길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세상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시장을 흔드는지, 무엇이 한국 시장의 밥줄을 쥐고 있는지 모른 채 포장된 상품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큰 흐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구조를 이해했다면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막연하게 미국이 좋다더라, 한국 ETF는 별로라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또 휩쓸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왜 그런지 알고 그 다음에 내 돈을 어떻게 배치할지 정하는 겁니다. 첫째, 지금 당장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시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미국 시장에 두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S&P 500 인덱스 ETF를 핵심 포지션으로 잡는 겁니다. 미국 VO나 SPY
혹은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ETF들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달러 기반 자산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환율이 높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환율 타이밍 잡다가 수익률 타이밍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350원대에서 망설이다가 1460원이 됐고 그 사이 미국 주가는 또 올라버렸습니다. 정말 억울한 그림이죠. 기다렸는데 더 비싸졌고 결국 수익도 놓친 겁니다. 둘째, 개별 기업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본부터 가면 됩니다. 내가 매일 쓰는 제품, 내가 자주 쓰는 서비스, 그걸 만드는 회사부터 보면 됩니다. 아이폰 쓰시면 애플 공부하면 됩니다. 구글 검색 자주 하시면 알파벳 공부하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쇼핑하시면 아마존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접하는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따라가 보세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영어도 부담스럽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꾸준히 보다 보면 실적 보고서 읽는 게 덜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어닝콜을 들으면서 CEO의 말투나 뉘앙스에서 기업 내부 분위기를 읽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정말 반발자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기사 제목 보고 반응할 때 나는 이미 본문을 읽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셋째, CNBC, 블룸버그, 야후 파이낸스 같은 미국 금융 미디어를 매일 훑어봐야 합니다. 전부 다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헤드라인만 봐도 충분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어디에 긴장하고 있는지,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어떻게 나왔는지, 고용 지표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금리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방향이 보이면 성장주와 가치주 중 어디로 돈이 흐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ETF 수익률 차이의 배경입니다. 한국 시장만 보면 결과가 보입니다. 미국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결국 이유를 보는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섹터 로테이션 공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패턴이 있습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IT, 소비재, 산업재가 강하고 경기 수축기에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방어적으로 버텨줍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성장주인 기술주와 리츠가 수혜를 보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ETF 투자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그냥 반도체 테마 ETF를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차이가 큽니다. 남들은 뜨거워 보여서 사고 나는 사이클을 보고 사는 거예요.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때려박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투자라기보다 충동에 가깝습니다. 기본은 분산입니다. 미국 S&P 500 ETF, 미국 나스닥 ETF, 미국 배당주 ETF, 그리고 일부 국내 자산을 섞는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환율 해지 여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다고 느껴질 때는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반드시 이 돈을 언제 쓸 돈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안 쓸 돈이면 공격적으로 성장주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2년 안에 써야 할 돈이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수익률만 보고 달려들다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손실 상태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매너버집니다. 이제 리스크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히 3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수준인데 만약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거나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해지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가 1200원대로 내려가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의 장점만 보다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는데 실제로는 꽤 큽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수익이 깎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 고평가 리스크입니다. 2025년 말 기준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AI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만약 AI 수익화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신호가 나오면 단기 조정이 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은 고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많고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기술주만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다들 천재 같지만 조정 오면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갈립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지속되거나 미중 갈등이 반도체 공급망 전쟁으로 번지면 빅테크들의 실적 전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실제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직접 널어버치는 변수입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AI 인프라 전부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 이슈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도 절대 무적이 아닙니다. 강한 시장일 뿐이지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미국 주식 좋다더라, 그냥 큐큐큐 사면 되겠지, 이런 식의 무지성 풀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정액 적립식이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식이 왜 좋으냐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감정적으로 덜 휘둘리고 고점에서 한 방에 물릴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틀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크게 틀려서 회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이 한국 ETF 사고 있을 때 그 배경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코스피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한국 반도체 주식이 왜 움직이는지, 국내 방산 ETF가 왜 뜨거워지는지 그 원인은 대부분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공부하는 건 미국 주식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투자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은 미국이고 그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어디에 투자하든 유리합니다. 그리고 달러 자산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지이기도 합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같은 돈을 들고 있어도 어떤 통화로 자산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ETF만 본다고 세상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을 알아야 하고, 국내 종목을 하더라도 미국을 읽어야 하고, ETF를 사더라도 결국 그 밑바닥의 원인을 파고들어야 살아남습니다. 남들 다 쉽고 편한 길로 몰릴 때 한 번쯤은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 휩쓸립니다. 그래야 통장 열어보고 뒤늦게 멍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제일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제일 크게 베팅한 사람도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원인을 공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뭘 사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읽을 거냐는 겁니다. 그 기준을 미국 시장에 두는 순간 한국 투자도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보세요. 이런 흐름 같이 읽어가면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